자, 6월 5일 파이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요, 이제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객체 지향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인 클래스와 객체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볼 거예요. 오늘 수업은 상대적으로 좀 이론적인 부분이 강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속도감이 타이트하게 좀 진행을 할 거라서 PPT에 단원이 4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객체지향의 핵심 개념인 클래스와 객체를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멤버 변수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개념은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겁니다. 자, 객체지향 언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할 때 항상 나오는 개념인데, 객체라고 하는 게 중심이 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일종의 유행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제 객체라는 용어부터 살펴봐야겠죠? 자, 객체, 오브젝트예요. 사전적 의미로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물건을 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봤었던 책에서는 이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언어를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말을 이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와닿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 이야기하는 객체라는 개념을 제가 나름대로 다시 재정의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의한 거지 어디 나와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다른 변수와 함수를 내장하고 있는 특수 변수, 이거를 객체라고 일단 받아들이세요. 객체라는 것을 이루는 거는 데이터하고 기능이에요. 데이터는 변수로서 표현되고요. 기능은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를 특별히 멤버 변수라고 부르고요. 객체 안에 포함되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바뀌어요. 사실 개념은 똑같은데. 그래서 어떤 객체가 있을 때 그 객체는 변수와 함수로 구별된다. 이때 이 데이터는 명사적인 특성을 표현을 하는 거고요. 기능은 동사적인 특성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객체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나면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볼 건데, 클래스는 객체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예요. 소스 코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공장에서 설계도가 하나 있으면 그걸 통해서 제품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면은 동일한 구조를 갖는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객체는 각각 독립적으로 동작합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설계도 하나로 이제 똑같은 자동차 여러 개를 뽑아내요. 그러면 그 자동차는 운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각각 따로 동작을 하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똑같은 데이터를 내장하고 있고 똑같은 기능을 내장하고 있는데, 같은 설계도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같은 데이터와 같은 기능을 내장하고 있는데 각각 독립적으로 동작한다.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림이요, 다음 페이지예요. 이거요. 같은 설계도를 통해서 동일한 객체를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체력, 스피드, 공격력, 이런 식의 똑같은 특성들을 갖고요. 공격하다, 이동하다, 정지하다, 기능도 똑같아요. 하지만 따로 동작하죠. 객체지향을 제일 잘 표현하는 게 이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고요. 자, 그럼 이제 저런 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살펴봐야 돼요. 클래스는 변수하고 함수를 그룹화하기 위한 코드 블록이에요.
클래스라고 하는 예약어를 명시하고요. 클래스 이름을 하나 정의하세요. 그리고 블록을 만드세요. 이 클래스에 포함될 변수 이름을 정의하고 값을 대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넣는 건데, 클래스 안에 속하는 함수들의 특징은요, 첫 번째 파라미터로 셀프라는 파라미터를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 쓰건 안 쓰건 무조건 넣어요. 자, 클래스라는 예약어와 클래스의 이름 명시하고 콜론을 써서 블록을 구성하고요. 멤버 변수하고 메서드는 필요에 따라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멤버 변수는 값을 직접적으로 초기화하거나 일단 논으로 초기화해 놓고 객체를 통해 나중에 간접적으로 대입할 수도 있고요. 클래스에 속하는 모든 메서드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 셀프라는 값을 반드시 명시해야 됩니다. 자, 클래스의 유형은요, 멤버 변수만 포함하는 클래스가 있고 메서드만 포함하는 클래스가 있고 멤버 변수와 메서드를 같이 포함하는 클래스도 있어요. 이 유형들을 하나씩 보죠. 자, 클래스라는 걸 만들고 나면은 이제 객체라는 거를 생성할 차례인데요. 함수 호출이랑 비슷해요. 클래스 이름을 함수 쓰듯이 사용해서 반환값을 받으면 이 변수를 특별히 객체라고 해요. 자, 이 객체는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기능을 다 부여받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그 변수하고 변수들이죠. 함수들이 있죠. 이 기능들을 얘가 다 부여받아요. 그렇게 부여된 기능은 점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어요. 멤버 변수 출력하기, 객체 점 멤버 변수. 멤버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 멤버 변수죠? 자, 멤버 변수를 다른 변수에 복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일반 변수처럼 쓸 수 있다는 얘기고,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객체점 메서드.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앞에서 코드가 잘 나가다 갑자기 점이 튀어나오면 그 왼쪽 게 객체다. 이렇게 정의했었습니다. 자, 만약에 파이썬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게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이다. 그러면 사실 클래스를 만드는 것까지는 깊게 정리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객체를 쓰는 개념. 우리 객체를 쓰기 위해서 잘 나갔다 점 튀어나온 왼쪽 게 객체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객체에 속해 있는 어떤 기능이다. 이렇게만 정리했었잖아요. 요만큼까지만 정리하셔도 돼요. 왜냐면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은 사실 프로그래밍 같지는 않아요. 코드를 쭉 길게 나열해서 서술한다는 느낌이지 뭔가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을 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하고 머신러닝 코드의 특징은 재사용을 염두하고 짜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파이썬을 목표로 하는 게 웹 프로그램, 웹을 포함한 기타 다른 프로그래밍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 파이썬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이라는 전반적인 어떤 원리를 좀 이해하려고 파이썬을 먼저 선행학습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객체 지향을 이해 못하면은 다른 거는 거들떠볼 생각을 하지 마세요. 객체 지향이 현재 프로그래밍의 대세예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대세예요. 자, 클래스 작성 유형을 봅시다. 멤버 변수만 포함하는 거예요. 자, 클래스라고 하는 예약어에 멤버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고 콜론을 넣습니다. 이 안에 내가 멤버라는
대상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쭉 나열하시면 돼요. 회원 한 명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부가 정보들. 아이디라던가 이메일, 연락처, 뭐 기타 등등 나열하면 많이 있겠죠. 자, 값은 일단 다 논으로 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실체를 만든다라는 게 아니라 구조를 표현하는 거예요. 구조. 그래서 값을 다짜고짜 안 넣어도 돼요. 자, 이렇게 클래스라는 걸 만들면 이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이 mem1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 유저 아이디, 이메일, 폰이라는 하위 정보들이 다 들어가요. 값이 없었으니까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출력하면 각각 출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변수는 일반 변수랑 동일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값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변경된 값 출력을 했고요. 클래스는 동일한 구조를 갖는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까 똑같은 구조를 갖는 거 여러 개 만들지만 각각 독립적으로 동작한다 그랬죠?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거는 한다는 건 각각 변수 값에 다른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값들을 담고 출력을 해봤고요. 그럼 이 예제는 mem1이라고 하는 큰 그릇하고 mem2라고 하는 그릇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안에 유저 아이디, 이메일, 폰 이렇게 각각 그 이름은 똑같은데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변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클래스는 아까 얘기했지만 구조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 구조에 맞는 독립적인 객체들을 만드는 거고요. 자, 이번엔 메서드입니다. 자, 클래스의 메서드를 만들려면 모든 메서드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 셀프라는 거를 정의하도록 규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계산 기능을 갖는 클래스라면은 sum이라고 호출하면서 첫 번째 파라미터에 셀프라는 애를 무조건 넣어요. 그리고 필요한 파라미터를 받아요. 자, 그럼 이제 이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면 이 객체에 sum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부여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c1.sum이라고 하면서 사용하면 되는데 특이한 건 정작 호출할 때 셀프라는 파라미터를 전달하지는 않아요. 자, 요거는 클래스 작성 규칙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파이썬만의 규칙이에요. 자, 새로운 객체를 또 만들면 이 객체한테도 sum이라는 함수가 부여가 됩니다. 쓰면 되죠. 자, 그럼 셀프를 어떻게 쓰느냐?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써요. 같은 집안의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때 가족 구성원을 붙이는 이름 앞에 우리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붙이는 수식어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같은 클래스 안에서 서로 참조할 때 셀프를 통해서 셀프가 붙어 있으면 이 안에서 찾으란 얘기구나. 그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셀프.플러스는 플러스는 얘를 호출하는 얘기고요. 셀프.마이너스는 마이너스는 얘를 호출하는 얘기예요. 셀프가 없으면 내장 함수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찾겠죠. 독립적인 함수들. 셀프가 붙으면은 같은 클래스 안에서 얘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CLS라는 클래스를 진짜 만들었고요. df 플러스 xy 두 개 받아서 더한 값을 리턴, 마이너스는 xy 받아서 뺀 값을 리턴. 올이라고 하는 메서드는요, xy를 받아서 이 xy를 일단 셀프.플러스한테 토스합니다.
그럼 1로 갔다가 더한 값을 리턴 받겠죠? 걔가 A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셀프.마이너스한테 전달받은 값을 토스해요. 그럼 뺀 값이 리턴 되겠죠? 그게 B예요. 이걸 튜플로 리턴해요. 자, 그럼 이제 CALC 객체를 만들어서 플러스 호출하고 마이너스 호출하면 각각 더한 값 30, 50을 리턴하겠죠. 그 다음에 올이라고 하는 애를 호출하면 얘가 튜플을 리턴했었죠. 100 더하기 200에 대한 결과 300. 그 다음에 100 빼기 200에 대한 결과 마이너스 100을 튜플로 리턴해요. 출력하면 그렇게 나오죠. 0번째, 1번째 출력하면은 각각 결과값 확인할 수 있고요. 튜플을 리턴하는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구조분해해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P는 두 개에 대한 덧셈 값, M은 두 개에 대한 뺄셈 값. 자, 클래스에 들어가는 필수 구성 요소들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과정에서 멤버 변수의 특성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클래스에 멤버 변수와 메서드가 이제 공존을 하게 되면 멤버 변수는 모든 메서드가 공유하는 전역 변수라는 개념이 돼요. 자, 멤버 변수랑 전역 변수가 같은 개념이고 이 전역의 범위는 이제 클래스 범주예요. 클래스 안에서 선언된 변수로서 클래스 블록 범위 안에서 유효하다. 그 다음에 지역 변수. 메서드 안에서 선언된 변수로서 메서드 블록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파라미터도 지역 변수의 일종이고요. 자, 이제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코드를 일부러 한번 빙빙 꼬아본 거예요. 이건 이제 변수가 어디까지 통용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한 겁니다. 자, 클래스에 속한 메서드에서 멤버 변수에 접근할 땐 셀프를 통해서만 접근해요. 셀프가 있어야 클래스 블록 안에 있는 걸 뭔가 찾는다 그랬죠? 자, 이 유저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었어요. u.setUserID한테 helloworld라는 값을 줍니다. 그럼 이게 파라미터가 전달돼서 욜로 helloworld가 되겠죠? 자, 이 helloworld를 self.userID한테 저장을 해요. 그럼 셀프가 붙었으니까 멤버 변수한테 저장하라는 얘기죠. helloworld라는 값이 결국은 1로 저장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 턴을 끝냈고요. u.getUserID를 호출해서 리턴 값을 받았어요. 자, 그럼 얘는 self.userID를 반환합니다. 얘죠? 얘를 끌어다가 리턴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코드 왜 이렇게 빙빙 돌려서 짭니까? 그냥 여기다가 헬로월드라고 바로 넣어버리면 될 것을 이라고 얘기하면 지금은 얘기 못해요. 다음 단원에서는 나오지. 이 주제에서 중요한 거는 변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멤버 변수는 메서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변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파라미터 혹은 이 안에서 만들어진 독립적인 변수는 메서드가 종료되면은 사라져요. 거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메서드를 통해서 멤버 변수의 데이터를 설정하거나 출력을 할게요. 아까 맨 처음에 멤버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었죠? 맨 처음에요. 자, 멤버라는 클래스에 변수가 3개 있을 때 객체를 만들고 값을 집어넣으려면 한 줄, 객체 만드는 거 한 줄은 무조건 들어가고 변수 수만큼 라인이 들어가요. 변수가 100개 들어있으면 100줄 코딩 해야겠죠. 근데 메서드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자, 멤버 변수 2개예요. 그럼 얘도 아까 봤었던 코드대로면 m은
멤버라고 만들고 m 유저네임은 뭐 m 이메일은 또 뭐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줘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조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파라미터를 통해서 여기에 값을 복사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러면 조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값을 전달하면 이 값들이 여기 저장돼서 요 변수들한테 복사되는 게 한 줄이면 되겠죠. 조인이 없다면 객체 만들고 변수 넣는데 세 줄. 근데 아까 그 게임이라고 봅시다. 이게 멤버가 그 게임 화면에 유닛 하나라고 칠게요. 그럼 보통 유닛 한 최대 200개까지 뽑죠. 200개면 600줄. 함수 하나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객체 만들고 함수 하나 딱 호출하는 거니까 개당 2줄. 200개면 400줄. 자, 600줄 코딩할래요? 400줄 코딩할래요?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은 코드를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재사용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프로그래머들의 각종 꼼수가 체계적으로 모인 게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걸 이해할 때 그래도 여태까지 얘기들은 주제 하나 얘기하고 나면 바로 이 주제 어떻게 쓰면 됩니다라고 바로 나왔는데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한 단원 얘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저거 언제 써야 되지?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이거 지금 떠올리지 마세요.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게 개념이 되게 큰 개념이라서 지금 우리는 객체 지향을 요만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봐야만 그래서 뭘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지 고작 한 단원 보고 나서 객체 지향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지금은 그냥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비슷한 케이스가 전공하시는 분들 아마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랑 C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많이 공부할 거예요. C랑 C++ 같은 거 공부할 때 이거 한참 공부하고 나면은 그래서 이걸로 뭘 만들려고 어쩌라고 안 나와요. C하고 C++는 현재 현업에서 거의 쓰는 데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얘네들은 그냥 이론 수업이에요, 단순히. 자바도 전공하시는 분들 공부하면은 맨날 우리 공부하는 것처럼 막 이메일 출력하고 나이 출력하고 이름 출력하고 이런 것만 배워요. 이걸로 도대체 뭐 만들라고? 장담하건대 대학교 4년 동안 이걸로 뭐 만드는지 못 배워요. 자바라는 게 활용되면은 대체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앱 만들 때는 안드로이드 공부하면 되고요. 웹 만들 때는 스프링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시면 됩니다. 스프링 가르친다는 대학은 제가 아직 못 봤고요. 안드로이드는 가끔 대학들이 다루긴 하는데 되게 애석하게도 안드로이드는 이미 자바를 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럼 결국은 자바라는 거를 공부하려면 스프링이라는 걸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기초 이론을 다루는 과목들이에요. 이걸로 뭘 만드는지를 이해하고 싶으면 상위 과목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과목에서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이거 배워서 어쩌라고라는 의문 자체가 이 과목에서는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위 과목으로 가셔야 돼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론이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네들의 원리를 따질 게 아니라 그냥 현상을 받아들이세요. 이 현상이 나중에 더 큰 현상의 원리가 될 거예요.
자, 객체는 필요에 따라 다른 변수 함수를 내장하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변수라고 그랬고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선 설계도 역할을 하는 클래스라는 게 필요합니다. 객체는 데이터와 기능으로 구성되고요. 데이터는 변수, 기능은 함수로 표현됩니다.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를 멤버 변수라고 하고요. 객체 안에 포함된 함수는 메서드라고 합니다. 파이썬의 메서드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 셀프라는 파라미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작 호출할 때 직접적으로 쓰이진 않아요. 자, 멤버 변수는 모든 메서드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역 변수의 역할을 하고요. 메서드 안에서 초기화되는 변수나 파라미터는 메서드 블록을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지역 변수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객체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아닌 것은 멤버 변수, 메서드, 클래스, 내장 함수. 클래스 안에 멤버 변수와 메서드가 이제 포함돼서 구성이 되는 거였죠. 내장 함수는 아닙니다. 모든 메서드에 명시되어야 하며 객체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의미의 파라미터는 셀프였죠. 객체가 갖고 있는 기능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이름 뒤에 오는 특수 문자 점, 느낌표, 샵, 바로 점이었죠. 자, 여기까지 실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습 시간 제가 10시 지금 25분 지금 10시 5분이니까요. 10시 30분까지 측정할게요. 10분 쉬었다가 40분까지는 이제 쉬는 시간으로 할게요. 10시 40분에 시작하면 되겠죠? 자, 조금 이따 봅시다. 이번 단원에 살펴볼 주제는요, 이제 생성자, 정보응익, 프로퍼티라고 하는 세 개의 서브 주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성자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이제 정보응익에 대한 개념과 프로퍼티라는 개념, 두 가지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살펴볼게요. 먼저 생성자입니다. 자, 생성자는요, 메서드의 한 종류인데,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메서드예요. 이 생성자는 값을 따로 리턴하진 않고요. 생성자의 이름이 init라고 미리 정해져 있어요. 앞뒤에 언더바가 2개씩 붙는 거 주의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def 언더바 2개 init라는 메서드를 만들면은 우리가 이 클래스를 통해서 to라고 객체를 만들 때 자동으로 실행된다는 거죠. 그럼 이 생성자의 용도는 그 객체가 갖고 있는 특성, 즉 멤버 변수를 초기화할 때 씁니다. 자, name이라고 하는 멤버 변수랑 age라는 멤버 변수 2개를 만들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농이라고 저장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it라고 하는 생성자를 통해서 self.name에다가 어떤 값을 저장하고 self.age에다가 20이라는 값을 저장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생성자 블록에서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면은 클래스 블록에서 직접 값을 집어넣는 거하고 동일한 결과를 갖고 와요. 자, 일단은 생성자의 특성부터 살펴봅시다. 유저 어카운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요. 유저 이름과 이메일 2개의 멤버 변수를 준비했어요. 생성자 메서드 정의하고요. 이 생성자가 실행됐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출력문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self.username과 self.email에다가 각각 값을 저장시키고 그리고 say hello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저장하고 있는 멤버 변수를 문장 구성에서 출력하게끔 해놨어요. 자, 그러면 유저 어카운트라고 해서 객체를 만듦과 동시에 여기 출력문이 발동을 해서 출력 결과가 실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say hello라고 호출하면 생성자에서 저장한 값이 여기서 활용이 돼서 출력이 돼요. 그럼 이거는 도대체 어떤 그 장점이 있길래 이런 거를 또 만들었느냐? 생성자도 메서드의 종류이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생성자의 파라미터를 멤버 변수에 복사하는 것으로 객체의 초기화를 외부적인 요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파라미터로 name과 age를 받았죠? 이 값들을 self.name과 age에다가 각각 복사를 하면 여기에 저장이 되죠. 생성자의 파라미터가 정의되면요, 객체 생성 부문에서 파라미터를 전달해 줘야 돼요. 객체를 만들면서 값을 이렇게 전달하면은 이 값들이 멤버 변수에 저장되는 것까지 한 큐에 된다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전교시에 객체 만들고 메서드를 통해서 변수를 이제 초기화하는 것. 그래서 세 줄짜리가 두 줄로 줄었죠. 근데 생성자라는 것까지 활용하면은 이것도 한 줄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객체가 아까 200개였으면은 600줄 코딩하던 게 200줄로 줄어요. 결국은 코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복잡하게 베베 꼰다라는 것 자체가 객체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있는 변수의 어떤 값을 저장하는 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코드가 납득이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도대체 저거 뭐 했어야 되지? 그렇게 생각밖에 안 나거든요. 자,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to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요. name과 age 두 개의 변수를 만들었어요. F1한테 철수와 20이라는 값을 주고 F2한테 민수와 18이라는 값을 줬는데 세 줄, 세 줄, 6줄 코딩했죠. 클래스를 만들고 생성자를 만들어 두면은 6줄 코딩하던 거를 두 줄만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단 세 줄을 코딩하는 것만으로 만약에 객체를 100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개당 세 줄씩이니까 300줄 코딩하던 게 한 줄로 줄어드니까 100줄이면 된다는 거죠. 단 요 세 줄을 더 코딩하는 것만으로. 자, 그럼 토탈 300번 코딩하는 것 대 103번 코딩하는 거. 이쪽이 월등히 효율적이죠.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과정을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코드를 축약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랑 동일한 예제인데요. 클래스 이름만 바꿨습니다. 유저네임과 이메일 준비하고 생성자가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아서 멤버 변수에 복사를 했어요. self.유저네임과 이메일이니까 여기다 저장한다는 거죠. 객체를 만들면서 값을 이렇게 전달하면 이미 이 변수의 값 초기화하는 것까지 세팅이 됐고요. 출력하면은 여기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한 방에 출력해 주겠죠. 자, 그럼 이제 응용을 해보자고요. 유닛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준비했어요. 자, 유닛의 이름, 체력, DPS는 데미지 퍼 세컨드라 그래서 초당 공격력이에요. 자, 멤버 변수가 3개니까 생성자를 통해서 파라미터 3개를 받아요. 보통 멤버 변수 개수랑 생성자 파라미터 개수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달받은 파라미터를 멤버 변수에 이렇게 쭉 복사를 해놨고요. 전달받은 값을 이름, 그 다음에 기초 체력과 공격력을 각각 출력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특성들을 잡아주면 기능을 넣어줘야죠. 이동할 위치를 찍어줍니다. self.name, 누구누구가 어디까지 이동합니다. 공격, self.name, 누구누구가 공격할 대상 파라미터로 받았죠? 누구누구를 공격합니다. 이때 얼마만큼의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가를 같이 적용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객체 만들게요. 각각 종류별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마다 이름과 체력, 공격력을 다르게 줄 수 있겠죠. 얘네들은 기능과 구조는 똑같지만
처음에 만들었던 객체랑 이제 건물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만든 거는 기본 체력이 다르잖아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이 게임 하지 마세요. 적어도 코딩 공부하는 동안은. 공부할 자격이 없어. 게임은 다 이렇게 만들어요. 객체 지향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사실 게임의 자료 구조예요. 자, 그럼 이제 내가 이동할 대상을 찍어주면 거기까지 다게다가 갈 거고, 공격할 대상 찍어주면 공격하겠죠. 그 다음에 두 개씩 묶어서 각각 다른 데를 공격시킨 겁니다. 그럼 쪼로록 알아서 공격하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그래픽적인 요소만 안 줬을 뿐이지 이게 정말 게임을 구현하는 자료 구조 그 자체입니다. 자, 지금 얘를 보면은 내가 이동할 대상을 정해줘요. 그럼 거기를 가죠. 근데 내가 얘를 딱 찍고서 얘를 찍었어. 같은 편을 공격하라고. 아, 얘는 공격하는구나, 참. 이 게임은. 같은 편 죽일 수도 있죠. 근데 어떤 게임은 같은 편은 공격하지 못하게 막잖아요. 자,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파라미터로 전달한 대상이 이 기능을 동작하는데 적합한 것인지 검증하지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정보 은닉이라는 기법으로 살펴볼게요. 자, 정보 은닉을 다른 말로 캡츄라라고 하는데요. 객체지향 언어적 요소, 쉽게 말하면 문법이에요. 자, 문법을 활용해서 객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멤버 변수입니다. 멤버 변수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아래줄에 써있죠. 쉽게 말하면 멤버 변수나 메서드가 객체에 노출되지 않고 은닉되도록 설정하는 걸 캡슐화라고 하고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객체를 사용하는 측의 실수로 인한 기능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클래스 일부를 숨기는 거예요. 왜 이런 거를 해야 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스튜던트의 국어 점수, 영어 점수라고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저장하는 걸 상식으로 치죠. 근데 객체를 만들고 국어 점수 마이너스 50점, 영어 점수 12,345점. 이렇게 하면 그냥 여기는 이 멤버 변수들에는 그냥 그대로 값이 저장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잖아요. 출력하면 고지고대로 출력이 됩니다. 이 코드상에 프로그래밍적으로 잘못된 것은 전혀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는 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고전적인 캡슐화 방법은요, 메서드의 파라미터를 활용한 입력값 검사예요. 아까 그 멤버 변수의 파라미터를 통해서 값을 전달했죠. 자, 요거는 실수 코드입니다. 스쿨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점수, 코드 양을 줄이려고 멤버 변수 하나만 놨어요. 생성자를 정의하는데 파라미터의 기본값 0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따로 안 주면은 이제 0점이 되겠죠. 자, 이걸 통해서 setPoint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했어요. 그럼 파라미터 받은 P값이 여기로 전달되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만약에 전달된 값이 0보다 작으면 강제로 0으로 떼우고요. 밸류 값이 100보다 크면 강제로 100으로 떼웁니다. 그 다음에 이 밸류 값을 포인트에 집어넣으면은 개 포인트는 이제 멤버 변수 값을 리턴하게 했고요. 자, 그럼 객체를 만들면서 253이라는 값을 주면 253이 들어왔어요. 이거를 setPoint라는 메서드한테 전달하면은, 자, 일단 0보다 작은지를 검사해요. 이게 253이에요. 0보다 작지는 않으니까 패스. 근데 253이 100보다 큰지를 검사해요. 100보다 크죠? 그럼 100으로 강제로 세팅하는 거예요. 이 메서드에 의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2,312점을 줬다. 그러면 이 if문에 의해서 0점으로 강제 처리되겠죠. 그래서 getPoint라고 이제 출력을 하면 여기 저장되어 있는 값이 if문에 의해 조달된 값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용도로 고전적인 캡슐화 방법은 반드시 멤버 변수 접근할 때 메서드를 통해서 접근하고 메서드가 그 값이 올바른지 검사하는 루틴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변수를 통해서 값을 집어넣으면 여전히 엉뚱한 값이 들어갑니다. 캡슐화는요, 이 상태에서 이 멤버 변수에 직접 접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럼 변수의 값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메서드를 통해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안전장치를 항상 거치고 값이 대입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멤버 변수를 숨겨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접근 한정자라고 하는 거예요. 멤버 변수나 메서드를 노출하지 않게 하는 기법인데 멤버 변수나 메서드 이름 앞에 언더바 하나 혹은 언더바 두 개를 적용합니다. 언더바가 아무것도 없으면 퍼블릭이라고 불러요. 객체를 통한 접근이 가능한 상태고요. 변수명이나 메서드 이름은 앞에 하나씩 붙일 때 프로텍티드라고 부릅니다. 같은 패키지 안에서는 객체를 통한 접근이 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패키지에 속한 클래스 간에는 객체를 통한 접근이 불가능하다. 근데 패키지에 대한 개념은 지금 우리가 1개월차 과목에서는 다루질 않을 거예요. 일단 얘는 버리고 언더바 2개. 객체를 통한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자손 클래스한테 상속되지도 않습니다. 상속이라는 개념은 이거 아직 안 나온 개념이니까 이것도 일단은 배제하시고요. 언더바 2개를 붙이면 객체를 통한 접근이 불가능해진다. 일단 요거만 기억을 하세요. 헬로라는 클래스에 A 아무것도 없으니까 퍼블릭이죠. 하나 프로텍티드라 그랬죠. 2개 프라이빗이라 그랬죠. 생성자에서 퍼블릭, 프로텍티드, 프라이빗한테 각각 100, 200, 300을 줬습니다. A 언더바 B 언더바 2개씩 객체를 만들고요. 변수들을 각각 출력을 해봤어요. 자, 퍼블릭 100 출력됐고 프로텍티드 200 출력, 여기까지는 쓸 수 있는데 언더바 2개 붙은 거는 헬로는 언더바 2개 C라는 어트리뷰트를 갖고 있지 않다. 접근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이 상태를 은닉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종합을 해서 변수를 은닉을 시키면은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이 사라지게 돼요. 쓰지도 않을 변수 뭐하러 만드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은닉된 멤버 변수는 메서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마련돼야 돼요. 이런 용도로 만들어진 메서드를 프로그래밍에서는 게터세터라고 합니다. 은닉된 멤버 변수에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메서드예요. 게터는 멤버 변수를 리턴하는 용도고요. 세터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을 멤버 변수에 복사하는 메서드예요. 게터 세터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공통적으로 따르는 규약 같은 거예요. 자, 게터 세터의 작성 규칙이요. get, set이라는 접두사 뒤에 변수 이름을 첫 글자가 대문자인 형태로 명시를 합니다. 멤버 변수 이름이 언더바 2개 네임이면 get터는 getName, setter는 setName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코드 봅시다. 스튜던트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멤버 변수 2개를 프라이빗, 은닉한 거죠. 은닉된 형태로 네임과 포인트를 만듭니다.
nam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바꾸도록 했는데 파라미터 설정 안 하면 논이 대신 들어가고요. 포인트라는 파라미터를 설정했는데 값이 전달이 안 되면 0이라는 값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얘네들을 일단 멤버 변수에 복사를 해줘요. getName은 일단 일로 저장하죠. 이 name이라는 멤버 변수를 가져와서 리턴합니다. setName은 파라미터로 받은 거를 멤버 변수에 저장합니다. getPoint도 마찬가지로 요 변수 파라미터를 이제 리턴하고요. setPoint 아까처럼 파라미터의 적절성을 검사해서 멤버 변수에 그 값을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TPL 누구누구의 점수는 몇 점입니다 라고 넣고요. 자, 객체 생성 시에 생성자를 통해서 값을 넣는 거를 데이터 주입이라고 해요. 이름과 점수를 줍니다. 지금 여기 생성자를 보면은 생성자를 통해서 값을 넣을 때는 여기에는 어떤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들어가요. 이름의 김민수, 포인트에 마이너스 1, 2, 3. 출력하면은 김민수는 마이너스 1, 2, 3이죠. 자, 그 다음에 set터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객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setName, 욜로 전달됐어요. 이름을 멤버 변수에 저장했고, 그럼 getName으로 호출하면은 이게 그대로 리턴 되겠죠? setPoint 120이라고 줬어요. 이 부분에 의해서 100점으로 강제 세팅돼서 저장되니까 100점 출력됐겠죠. 아직 생성자를 통해서 값을 저장할 때는 마이너스 123이라는 값이 무분별하게 출력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그럼 이런 방법을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getter setter를 발전시킨 형태로 프로퍼티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자, 멤버 변수가 있을 때 생성자가 파라미터를 받아요. 메서드를 정의하는데 골뱅이 프로퍼티라고 하는 특수 예약어를 씁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이름을 명시를 해줘요. 이 프로퍼티는 특정 멤버 변수를 리턴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골뱅이 프로퍼티 이름, 요 이름 똑같이 적어주는 거예요. setter. 메서드 두 개가 이름이 똑같다라는 걸 확인하세요. 얘는 파라미터 받아서 멤버 변수에다가 복사를 합니다. 생성자에서 전달받은 파라미터를 self.property 이름한테 전달하면은 이 파라미터 값을 얘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렇게 만들어진 프로퍼티는 객체를 만들었을 때 일반 변수처럼 씁니다. 값을 대입했지만 실제로는 일로 파라미터가 넘어가는 거예요. 출력할 때도 프로퍼티 이름, 일반 변수처럼 출력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메서드를 통해서 값을 리턴 받습니다. 자, 코드가 좀 길어요. 자, 테란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이름과 공격력 두 개를 준비했어요. 코드가 길어서 글자가 좀 작아요. 생성자를 통해서 이름과 공격력을 전달받게끔 했는데 얘네가 지금 멤버 변수는 언더바 두 개씩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self.name과 self.dps는 지금 멤버 변수가 아닙니다. 골뱅이 프로퍼티 name self.name을 리턴하는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name.setter 요 프로퍼티에 대한 세터입니다. 전달받은 파라미터를 멤버 변수에 저장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전달받은 파라미터를 self.name한테 대입하라고 하면은 이게 1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코드 흐름 놓치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DPS 값도 전달을 받아요. self.dps한테 대입을 하면은 얘가 실제로는 이 파라미터로 전달돼서 멤버 변수에 저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메서드를 넣습니다. 자, 테란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일부러 생성자 파라미터 안 썼습니다. 자, t1.name한테 값을 저장해요. 이렇게 변수처럼 쓰지만 실제로는 name이라는 이름의 세터를 사용한다는 거죠. t1.dps한테 50을 주면은 요 세터를 사용한다는 거죠. 무브와 어택으로 호출합니다. 그러면 무브에서는 self.name 사용할 때 언더바 두개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요 프로퍼티의 값을 리턴 받는다는 거예요. 파라미터 포지션 사용하고요. 여기서도 self.name을 출력하는 데 쓰고 있죠. 요 프로퍼티의 값을 끌어다가 쓴다라는 거고 self.dps 이 getter의 기능을 끌어다가 쓴다라는 겁니다. 코드 놓치지 마세요.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거 흐름 따라가야 된다고. 여기서부터 이제 손코딩 진짜 중요해요. 이게 이제 파이썬에서 얘기하는 프로퍼티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이 프로퍼티 개념이 똑같이 적용되어 있는 게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예요. 자바스크립트랑 파이썬이 문법이 똑같아요. 적어도 여러분이 개발자로 활동할 거면은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자, 생성자는 객체가 만들어진과 동시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특수한 메서드로서 이름이 언더바 2개 앞뒤로 붙고 이히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생성자는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역할을 하고요. 생성자도 메서드의 일종이니까 필요에 따라 파라미터를 정의할 수 있고 이 파라미터를 써서 객체를 생성하면서 멤버 변수 값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는 객체의 멤버 변수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코드 보안을 이유로 지향합니다. 코드 보안이라고 하는 게 멤버 변수에 올바르지 않은 값을 무분별하게 넣을 수 있는 걸 코드 보안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지향의 반대말입니다. 지향은 가급적 하라는 뜻이고 지양이라는 건 하지 말란 얘기예요. 멤버 변수 간에 간접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정의하는 메서드를 getter setter라고 하고요. 아까 그 골뱅이 붙었던 그 기능을 데코레이터라고 불러요. 그 데코레이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getter setter를 좀 더 간결하게 쓸 수 있는 표현법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 getter setter라고 하는 개념은 자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등등 모든 객체 지향 언어는 다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바를 공부하더라도 getter setter라는 표현은 아마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모든 메서드가 공유할 수 있는 변수, 파라미터, 메서드 안에서 초기화된 변수. 이건 지역 변수라고 그랬죠? 멤버 변수, 반복문을 위해 초기화된 변수. 멤버 변수가 메서드가 공유하는 변수라고 그랬고요. 객체가 생성된과 동시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메서드. 생성자였습니다. 자, 이 생성자 메서드의 이름은 constructor start, creator, init. init였죠. 자, 마찬가지로 이거 11시 30분까지 실습하시고요. 11시 40분까지 휴식하시면 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볍게 살펴봤어요. 자, 이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개념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변수, 연산자, 그 다음에 문법, 함수 이런 내용들을 봤고요. 이 내용들이 전부 결합이 돼서 이제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까지 접목을 해서 뭔가 코드를 만들었을 때
A라고 하는 소스 파일 안에다가 내가 어떤 내용을 막 구현을 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B라고 하는 내용에서 비슷한 내용을 한 번 더 구현해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소스 파일이 각각 다르다면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됩니다.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러한 소스의 복사 붙여넣기를 좀 덜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일단 감을 잡고 시작할게요. 자, 모듈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요. 이제 모듈의 개념을 이해하고 정의하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모듈이라고 하는 건요, 레고 같은 거예요. 퍼즐 조각, 퍼즐의 조각 같은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될 기능들을요, 파일을 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사용 가능한 단위, 함수, 클래스, 객체 같은 것들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 평소에 미리 만들어 놓은 이런 분리된 조각들을 내 프로그램에서 조립해서 쓰는 거죠. 이때 조립하는 부분을 임포트라고 해요. 자, 모듈을 참조하기 위한 임포트 문을 사용해 볼게요. 지금 우리는 주피터를 쓰고 있죠. 이게 처음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지만 이 주피터에서 만드는 파일의 확장자는 IPyMB예요. 얘는 정식 파이썬 소스 코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파이썬 환경에서는 소스 파일 확장자가 py로 됩니다. py로 구성된 모듈을 참조할 때는 그냥 임포트 문 쓰시면 돼요. 임포트 파일 이름. 자, 그래서 이제 myModule.py라는 파일에서 두 개의 함수를 정의하고 있다고 치죠. 그럼 이제 내가 작성하는 프로그램에서요, 이 myModule.py라는 즉 다른 파이썬 소스 파일을 임포트 구문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임포트 파일 이름. 그러면은 이 myModule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통해서 이 함수들이 일로 참조가 돼요. 그럼 myModule.hello, myModule.world라고 하면은 다른 파일에 있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참조 방법이에요. 참조한 모듈에 별칭을 붙일 수도 있어요. 자, 파일 이름, as 별칭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별칭이 부여된 모듈 안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는 별칭점 함수 이름 형식으로 호출을 해요. myModule.py를 import myModule as module test라고 하면은 module test.hello, module test.world라고 해서 다른 파일의 기능에 접근할 수 있어요. 별거 없죠, 여기까지요? 자, 모듈의 특정 기능만 참조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myModule.py에 내가 함수를 한 100개 정도 만들어 놨어요. 근데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딱 하나만 써야 돼. 몇 개 많이 안 써. 그러면은 100개를 동시에 갖고 오는 거는 불필요한 메모리를 낭비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특정 기능만 지정해서 참조할 수 있는데요. from 파일 이름, import 가져오고 싶은 기능. 자, 이렇게 가져온 기능은 모듈 이름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사용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모듈의 특정 기능만 참조해서 별칭을 부여해요. 어떤 파일로부터 특정 기능만 가져왔는데 이 기능한테 어떠한 별칭을 붙여라. 헬로라고 하는 기능을 myModule.py, from myModule에서 import hello를 가져와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헬로한테 k라는 별칭을 붙이면 k라는 함수를 호출함으로 인해서 이 헬로를 간접적으로 호출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총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후에 파이썬 좀
중급 이상의 과정을 접하실 때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사용이 될지 그거는 그냥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나는 그냥 나한테 편한 한 가지 방법만을 계속해서 사용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접하는 책이나 인터넷상의 자료는 각종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파이썬 코드에서 만약에 뭐 데이터 분석을 한다 라고 하면 임포트 판다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객체를 만드는데 pandas.data 판다스 안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란 클래스를 쓰겠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import pandas as pd 해놓고 어떤 객체를 만드는데 pd 안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겠다 이런 코드를 만날 수도 있고요. from pandas 안에서 import 데이터 프레임 이런 클래스를 가져와서 df는 데이터 프레임 이런 코드를 만날 수도 있고, 이것도 아니면 from pandas import 데이터 프레임 as df 이렇게 한 다음에 뭐 d는 df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어떤 종류의 어떤 유형의 코드를 만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책이나 검색하시는 인터넷 자료가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어떤 코드를 썼을지 예측 못해요. 쓰는 사람 마음이라서. 결과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익혀놔야죠. 뭐 판다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분석 패키지니까 뭐 지금은 뭐 살펴볼 필요 없고요. 자,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페이지를 하나 추가할까요? 내가 어떤 소스 파일에 함수나 클래스를 만들어요. 임포트 할 수 있게끔. 이 소스 파일을 내가 내 홈페이지에 올려요. 이런 기능을 만들었으니까 쓰고 싶으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쓰세요라고 홈페이지에 올려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에러가 있거나 수정을 좀 더 개선을 하셨다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라고 댓글도 받아요. 그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 소스 코드를 사용하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겠죠.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커뮤니티를 생태계라고 표현해요. 자, 이런 식으로 배포되는 코드를 우리는 흔히 오픈소스라고 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조립할 수 있는 소스 파일 조각을 우리는 모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듈을 여러 개를 만들어요. 모듈 1, 모듈 2 해서 모듈을 여러 개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얘를 다른 사람들 다운받기 편하게 압축을 해요, 하나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는 패키지라고 불러요. 하나 이상의 모듈을 배포에 용이하게끔 묶어놓은 걸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패키지 안에는 모듈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무에서 모듈과 패키지라는 용어는 특별히 그렇게 구별 안 하고 혼용해서 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패키지를 그냥 내 홈페이지에만 올리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패키지들을 다운받기 위해서 구글링을 엄청 해야 돼요. 여기저기 홈페이지 돌아다니면서 다운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패키지들을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그걸 보통 패키지 저장소라고 부릅니다. pi.org라고 하는 사이트는요, 파이썬에 설치해서 쓸 수 있는 수많은 오픈소스 패키지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색해서 뭔가 내려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내용들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다루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들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파이썬을 활용하는 단계로 점점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할 건데, 백지 상태에서 하나씩 다 만들려고 그러면 아무도 못 만들어요. 대부분 내가 만들고자 하는 기능의 배경이 되는 이런 패키지나 모듈들이 구현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내 패키지에, 내 파이썬에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걔를 활용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키지라는 거를 쉽게 얘기하면 파이썬 확장팩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장팩이라고 하면 이해가 좀 빨리 되죠? 자, 예를 들어서 파이썬을 만들 때 뭐 백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플라스크라는 패키지 웹 만들 때 씁니다. 리퀘스트라는 패키지, 얘는 크롤링 할 때 씁니다. 웹사이트에 있는 콘텐츠 막 긁어오는 거 크롤링이라고 해요. 판다스, 데이터 분석할 때 쓰고요. 매트플로 네라이비, 데이터 시각화할 때 씁니다. 시몬, 얘도 데이터 시각화에 쓰고요. 탄서플로우, 얘는 머신러닝이에요. 등등등.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형태는 일단은 파이썬의 패키지부터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이 사이트에 다 등록이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플라스크라고 검색을 하면은 플라스크라고 나오죠? 이거 다운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간단하게 사용하는 코드가 나오죠. 탄서플로우, 머신러닝 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내가 쓰고자 하는 패키지를 내 파이썬에 어떻게 설치하느냐. 파이썬을 설치를 하면 pip라고 하는 명령어가 같이 설치가 돼요. 파이썬에는 패키지 저장소로부터 필요한 패키지를 내려받아 설치를 수행하는 pip라는 명령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ip install 빼기 2개 업그레이드라는 옵션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설치할 패키지 이름. 이 빼기 2개 업그레이드는요, 이 패키지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최신 버전이 존재할 경우 업그레이드를 수행하는 옵션이에요. 삭제할 때는 pip uninstall -y 삭제할 모듈이건 패키지건 똑같고요. -y는요, 삭제 전에 진행 여부를 묻는 yes or no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yes라는 답변을 미리 지정해 놓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소스 코드를 주피터로 작성하고 있죠. 이 주피터로 작성한 거는 파이썬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은 임포트가 안 돼요. 그래서 주피터 파일을 참조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패키지를 깔 겁니다. pip install 빼기 2개 업그레이드 import ipynb 이렇게 하면은 import ipynb를 깔면은 주피터 파일 간의 모듈 참조가 수행이 됩니다. 명령 프롬프트 여시고요. 명령 프롬프트 여신 다음에 pip install 빼기 2개 업그레이드 import 언더바 ipynb 라고 명령을 내리면 얘가 뭔가 쭉 하고 설치를 해요.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미 설치가 돼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온 거고요.
PIP 명령을 내렸을 때 맨 마지막에 지금 저는 안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 노티스 공지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자, new release of PIP is available. 새로운 최신 버전이 나왔대요. 지금 이 PPT 화면상에서 설치되어 있는 버전이 23.0인데 23.0.1이 버전이 새로 나왔대요. PIP 명령이 업그레이드가 되게 자주 돼요. 그래서 설치 후에 어떤 패키지를 설치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최신 버전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메시지가 나오면 밑에 있는 이 명령을 한번 수행하세요. python.exe -m pip install 빼기두기 upgrade.pip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면은 쭉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PIP, 윈도우 쓰실 때는 PIP인데 맥 쓰시는 분들은 PIP3라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python.exe도 맥 쓰시는 분들은 python3라고 하셔야 돼요. 여기를.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똑같이 가시면 되고요. 맥하고 윈도우가 명령어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수를 포함하는 모듈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부터는 파일 2개 이상이 합쳐져서 예제 하나예요. mymod1.ipynb라는 파일에 플러스라는 이름의 함수 파라미터 2개 받아서 더한 거, 마이너스라는 이름의 함수 파라미터 받아서 뺀 거, 이렇게 함수 2개를 만듭니다. 이 파일은 실행해봐야 아무 결과가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단원 모듈의 이해라고 하는 예제 파일에서요. 일단은 조금 전에 설치한 import ipynb를 참조해요. 얘를 참조해야만 ipynb 파일 참조가 돼요. 자, import mymod1 가져옵니다. 그러면 mymod1.plus 3, 4 보내면 얘를 호출해서 리턴 값을 받는 거죠. 다른 파일에 있는 함수를 호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제 실습하실 때는 한 파일에 같이 코딩하면 의미가 없어요. 파일을 나누셔야 돼요. 별칭 적용하기 mymod1 as hello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기능을 hello라는 이름으로 갖다 쓰는 거죠. 자, mymod1에 플러스라는 함수만 가져와라. 그러면 플러스라는 기능은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라는 기능은 임포트 하지 않았으니까 쓸 수가 없겠죠. 자, 이번엔 mymod2.ipynb입니다. 간단한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멤버 클래스고요. 파라미터 2개 받아서 멤버 변수에 넣습니다. 멤버 변수 따로 선언 안 해도 그냥 넣기만 하면 알아서 생깁니다. 그 다음에 getter 섹터는 코드 분량상 생략했습니다. 자, view info 메서드에서 이제 멤버 변수 끌어다가 내용을 출력하게끔 했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mymod2를 임포트 합니다. 그리고 mymod2 안에 멤버라는 클래스가 있었으니까 모듈 이름.점 클래스 형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어야만 쓸 수 있었죠. 그리고 클래스에 생성자가 포함되어 있고 생성자 파라미터가 있다면 객체 만들 때 생성자 파라미터를 전달했었어야 됐고요. 이런 형태가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파이썬 중급 이후 과정에서 제일 많이 보는 코드 패턴일 거예요. 뭔가 모듈을 임포트했어. 근데 그 안에 클래스가 있어. 그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내가 쓰는 거죠. 자, mymod2를 유저라는 이름으로 가져옵니다. 별칭 붙인 거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기능 접근할 때는 별칭점 기능 이름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기능이 클래스네요. 객체 만들어서 써야죠. 객체가 갖고 있는 메서드 호출했고요. mymod2라고 하는 파일 안에서
멤버라는 기능 하나만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프롬 임포트절은 그 이 안에 기능이 한 개가 있건 1억 개가 있건 간에 하나만 콕 집어서 가져오는 거고, 이렇게 가져왔을 때는 앞에 특별히 수식어 안 붙고 직접 참조가 가능하다 그랬죠. 자, 객체 활용 코드는 계속 똑같아요. 자, 이번엔 myemoji 3.ipynb를 새로 만들었어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이 클래스의 객체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mycalc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기능이 이미 부여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myemoj3를 임포트하면 이 안에 이미 객체가 존재하니까 객체를 통해서 내가 기능을 호출하면 돼요. 객체를 따로 만들 필요 없죠. 자, myemoj3에 별칭을 붙이면 별칭 이름 점 객체. 쓸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myemoj3 안에 있는 mycalc라는 객체만 골라서 가져옵니다. 이미 이 객체가 클래스의 기능을 모두 부여받았기 때문에 클래스를 가져올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객체로 가져오는 거고요. 객체 가져오면서 별칭 붙이면 별칭 가져오고요. 이런 패턴의 코드는 실제로 나중에 그래프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써요. from matplotlib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 안에 파이플롯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얘를 임포트 해놓고 이 파이플롯이 내장하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게 그래프 그리는 과정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여기에 as 해놓고 plt라고 별칭 붙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패턴의 코드를 여러분들이 만나실지 모른다고요. 복불복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경우의 수를 미리 다 확인을 해놔야죠. 자, 모듈은 재사용 가능한 단위, 함수, 클래스, 객체 같은 거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분리해 놓은 상태예요. 자, 모듈을 현재 프로그램에서 쓰기 위해서는 import라는 명령으로 해당 모듈을 참조해야 되고요. 패키지라는 거는 모듈을 배포 가능한 형태로 묶어놓은 형태예요. 압축이라고 그랬죠? 보통 압축합니다. PyPI 사이트는 오픈소스 형태로 배포되는 수많은 파이썬 패키지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PyPI 사이트에 등록된 패키지를 설치하려면 pip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정답. 자, 모듈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때 쓰는 명령어는 pip. 좀 전에 나왔죠? 모듈을 참조하고자 할 때 쓰는 구문 include, import, export, ref. import였고요. 어떤 모듈 내부에 있는 특정 기능만 지정해서 참조할 때는 from import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패키지 저장소라고 하는 개념은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있습니다. 자바 같은 경우는 메이븐이라는 곳이 있고요. 자바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npm이라는 곳이 있고요. 파이썬은 조금 전에 봤듯이 pypi가 있고요. 파이썬하고 이제 양대산맥, 데이터 분석할 때 쓰는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있죠? R은 크랑이라고 하는 패키지 저장소가 있고요. 개념은 다 똑같아요. 요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다른 것들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1, 원, 한자로 1, 숫자로 1. 이런 똑같은 뜻을 각각 다르게 표현하는 느낌이지 서로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는. 데이터 분석에서는 파이썬하고 R 요 두 가지가 크게 양대산맥이죠. 초창기 때는 R이 좀 더 우세했어요. 왜냐면은 이 크랑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패키지를 등록할 때는 거의 그 논문 수준의 검증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좀 검증된 패키지들이 등록되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R이 더 많이 우세했는데 파이썬은 그런 검증 과정 없이 그냥 다 받아주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아 이거는 진짜 좋더라 라고 입소문을 탄 좀 자리매김한 애들이 좀 파이썬에도 많이 생겼고, 프로그래밍적으로 봤을 때는 파이썬이 R보다 이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은 아카데믹 쪽에서도 R보다 파이썬을 더 많이 선호하는 추세예요. 실제로 이제 작년쯤부터 학위 논문에 R보다 파이썬이 더 많이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체감상은.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 분석한다라고 하면 R보다는 그냥 파이썬 쓰세요라고 많이 권합니다, 저도. 자, 여기까지 해서 모듈에 대해서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2시 30분까지 실습하시고요. 이제 12시 40분까지 휴식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봅시다. 자, 요번에는 이제 모듈을 이제 활용하는 과정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모듈을 직접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봤는데, 사실 파이썬 코딩하면서 모듈이라는 거를 직접 만드는 경험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모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패키지를 설치하는 과정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패키지 설치를 직접 해보기 전에 파이썬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모듈들도 좀 있어요. 설치 이전에 이제 내장 모듈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 이 내장 모듈들은 아까 소개했었던 PIP 명령어로 직접 설치하는 거는 약간 좀 임팩트 있는 주제들을 다루는데, 얘네들은 임팩트가 있진 않아요. 그냥 여기저기 만들 때 기본 기능으로 깔리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내장 함수 보는 거랑 거의 난이도가 비슷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파일이나 폴더 관련된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듈들을 어떻게 쓰는지 이제 기능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볼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이 모듈들이 제공하는 게 파일이 있나 없나 검사하고 폴더를 만들고 폴더를 지우고 뭐 그런 기능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인터넷에서 이제 이미지를 수집하는 파이썬 코드를 짠다라고 하면은 그 수집한 이미지들이 저장될 폴더를 이 모듈을 통해서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정작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저장할 때 이 모듈이 또 활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쓰임새는 되게 많은 기능들인데, 그 내장 함수 보듯이 내용들이 좀 단타성인 것들이 많아요. 자, 파일 및 폴더 관련 모듈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듈이라는 건요, 자주 사용될 기능들을 별도의 파일로 분리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재사용 가능한 단위를 다른 프로그램이 활용할 목적으로 분리한 거다. 네, 아까 얘기했었던 거죠. 그 중에 파이썬 내장 모듈들은요, 파이썬의 기본 기능을 확장하고 추가 기능을 쓸 수 있게 해주는 모듈이고요. 파이썬에 이미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구현 과정은 없고 바로 임포트 할 수 있어요. 자, 필수 내장 모듈, 시스템 정보를 관리하는 sys와 os가 있고요. 파일이나 폴더 관련 작업을 위한 os, shutil, 글롭이라는 모듈이 있고요. 날짜나 시간 관련 작업을 처리하는 데이트 타임 모듈, 메일 관련 작업을 하는 SMTP LIB나 이메일 모듈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개월 차 과정에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일단은 import sys, import os 두 개를 가져올게요. sys 모듈은 쓰는 기능이 단순해요. 현재 시스템에 정보를 제공하는 모듈이고요. 그 다음에 OS는 운영체제 자체 기능에 접근하는 기능을 제공해요.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자, sys하고 os 모듈 두 개를 임포트 했어요. 일단은 sys 모듈은 쓰임새가 간단해요. sys.platform이라는 값을 검사하면요,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운영체제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윈30이라고 나오고요. 맥은 다윈, 리눅스 같은 경우는 리눅스 1이나 2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출력 결과 보면은 맥에서 실습한 거다라고 확인이 되죠. 이거를 확인하는 이유가요, 최대한 그런 경우는 없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코드가 어쩔 수 없이 윈도우와 나머지 것들이 코드가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프로그램을 그냥 내 컴퓨터에서만 실행하고 말 거야 라고 하시면은 그냥 자기 환경에 맞게 하면 되는데, 내가 이 코드를 누군가한테 배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if sys.platform이 win32일 때, 여기 윈도우 전용 코드가 들어가고요. else 나머지 운영체제에 대한 코드가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값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나머지는 그냥 OS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os.listdir. OS 모듈화되어 있는 listdir이라는 함수죠. 얘는 현재 폴더 안에 하위 항목들의 이름을 리스트로 리턴받아요. 여기 파라미터로 전달한 경로 안에 있는 그 하위 항목들을 리스트로 줍니다. 점 슬래시는 현재 폴더라는 뜻이고요. 점점 슬래시는 상위 폴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실습하고 있는 소스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 안에 하위 항목들을 쭉 리스트로 받아온 겁니다. 이거를 반복문으로 처리하면은 특정 폴더 안의 항목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겠죠. os.pass라고 하는 객체가 갖고 있는 exist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메서드죠. 얘는요, 파라미터로 전달한 경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요. 폴더나 파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true가 리턴되고요. 존재하지 않으면 fails가 리턴됩니다. os.pass.abs 패스는요, 파라미터로 전달된 경로에 대해서 절대 경로를 리턴합니다. 실제 그 폴더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절대 경로는 확인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폴더 안에 hello라는 폴더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폴더가 유저스 밑에 뭐 제 이름 안에 데스크탑 안에 파이썬이라는 폴더에서 작업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지금 맥에서 실습한 거라서 출력 결과가 이렇게 돼요. 윈도우는 C 드라이브 역슬래시 이렇게 갔고요. 맥하고 윈도우가 폴더에 접근하는 체계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맥 사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파일 접근이에요. 자기가 실습하는 파일이 어디 있는지도 못 찾아. 혹시라도 맥이 그냥 이뻐서 사고 싶으신 분들은 사전에 공부 좀 하고 사셔야 돼요. 실제로 맥을 가장 싸게 살 수 있을 때가 3월 초래요. 대학생들이 학교 입학하면서 이뻐 보여서 맥 샀다가 적응 못하고 중고로 내놔서 가격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건 3월 초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os.pass.exist의 hello가 fails면, 그러니까 이런 이름의 폴더가 없다면이란 뜻이죠. 없으면 os.mkdir. 폴더의 원래 이름은 디렉토리예요. 영어로 쓰면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make mkdir. 그러니까 mkdir이라는 기능을 이런 폴더를 만들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실행하면 여러분들 실습 폴더 안에 헬로라는 이런 폴더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조건이 맞으니까 폴더를 만들어요. 또 실행하면 그때는 폴더가 있겠죠. 그럼 이 조건은 true가 돼요. 그럼 조건이 안 맞죠. true와 false가 같다니까. 그럼 else로 뜁니다. rmdir, remove 디렉토리예요. 폴더를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는 실행할 때마다 폴더를 만들었다 지웠다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글롭이라고 하는 모듈입니다. 이 글롭 모듈 안에 파일 이름이 예를 들어서 글롭.py예요. 근데 이 안에 함수 이름도 글롭이야. 그럼 그냥 임포트만 하면은 글롭이라고 사용을 해야 되죠. 파이썬에 좀 이렇게
같은 단어가 중복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임포트한 패키지 이름에 별칭을 붙이면 별칭 이름 점 기능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같은 단어가 두 번 중복되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겠죠.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에러 나는 건 아닌데 헷갈리는 거를 방지하자는 거예요. 자, GL.글룹은요 지정된 패턴의 파일을 검색합니다. 근데 별이라는 표시는 오래 뜻이거든요. 현재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항목들을 다 검색합니다. gl.group 하면서 별.ipynb라고 하면은 ipynb로 끝나는 모든 요소들을 찾습니다. 별, 이, 별 이렇게 하면은 앞에 뭐가 없건 상관없고요. 2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뒤에 뭐로 끝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라는 글자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항목을 검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로 반환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파일 검색할 때 쓰는 기능이라는 얘기입니다. SHUT는요 폴더를 한꺼번에 만들 때 써요. mkdir 같은 경우는요 네, SHUT를 만들었고요. 일단 os.pass.exist 파이썬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없다면 os.makedirs 아까는 mkdir이었죠. 이거를 그냥 os.mkdir 이렇게 만들면 얘는 mkdir은 맨 끝에 있는 것만 만들려고 들어요. 근데 여기까지 도달하기까지 중간 과정도 없다. 그러면 mkdir은 에러가 나요. 최종 목적지까지 폴더가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근데 makedirs는 복수잖아요. 최종 폴더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없다면 만들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가 훨씬 쓰임새가 좋은 거죠. exist ok true라는 파라미터를 주면은 이미 존재하는 항목을 또 만들어라라고 하면 당연히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그때 에러 나거든요. 근데 얘는 이미 존재하면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해당 경로가 이미 존재하더라도 에러가 발생 안 합니다. 자, 아까 폴더를 지울 때 rmdir 이라는 걸 만들었죠. 근데 이 rmdir은 비어있지 않은 항목은 삭제를 못합니다. rmdir로 이 파이썬을 지워라 라고 하면은 이 안에 딸린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못 지우고 에러나요. 하지만 shut 모듈이 갖고 있는 rmtree는 비어있지 않은 폴더도 강제로 삭제합니다. 대신에 존재하지 않은 폴더는 못 지우겠죠.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하면 파이썬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폴더 트리를 만들고요. 한 번 더 실행하면은 파이썬을 지우니까 그 안에 있는 딸린 식구들도 다 삭제를 할 겁니다. 자, 파이썬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다면 shut.move 현재 폴더 안에 있는 파이썬이라는 폴더를 상위 폴더의 created로 이동시켜라.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폴더 안에 파이썬이라는 애가 있다면 이 코드가 실행되면은 이 폴더가 상위 폴더 안에 created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이동을 해요. exist 있는지 검사하는 거죠. 상위 폴더 안에 created라는 폴더가 있다면 지금 있죠. 그러면 얘를 shut.copytree 상위 폴더 안에 created를 현재 폴더 안에 copy라는 이름으로 복사하는데 그 안에 있는 딸린 식구까지 다 복사해 옵니다. 자, 이 기능들 진짜 약방의 감초처럼 잊을만 하면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외우세요. 내장 함수나 내장 모듈 같은 거 나중에 상위 그 기능들을 공부할 때 툭툭 튀어나오는데 그게
무슨 기능이었더라? 라고 버벅버벅 하면 그땐 늦어요. 자, os.pax.exist hello.txt라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 with open hello.txt 지난 시간에 했죠? 쓰기 모드로 이제 파일 객체를 만듭니다. 이 객체로 문장 하나를 작성했고요. 파일 생성했다라고 출력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본 거니까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파일을 만들었어요. helloworld라는 txt라는 파일이 없으면 그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helloworld.txt를 world.txt로 복사합니다. sht.copy. 그럼 이제 요 if문이 실행되면 파일이 두 개가 생기겠죠? 한 번 또 실행해요. 이미 파일이 있으니까 요 조건은 안 맞을 거예요. 파일이 존재하니까 여기가 true. true와 false가 같다니까 조건 안 맞죠? else로 띄워요. os.remove 파일을 지웁니다. 파일 삭제하고 복사한 world.txt 지우고요. os.remove는 파일을 지웁니다. shutil. copytree는 폴더를 복사하고 shutil.rmtree는 폴더를 지웁니다. 폴더 삭제와 파일 삭제를 구별하세요. 자, 모듈은 재사용 가능한 단위를 다른 프로그래밍 활용을 목적으로 분리해 놓은 형태라고 그랬고요. 그 중에 내장 모듈은 파이썬의 기본 기능을 확장하고 추가 기능을 쓸 수 있게 해주는 모듈입니다. sys 모듈이 제공하는 플랫폼 프로퍼티를 통해서 현재 운영체제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고요. os, shutil, glue 이런 모듈은 파일이나 폴더 관련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특정 파일이나 폴더의 경로를 파라미터로 전달받아 해당 경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검사하고 분리 형태로 결과를 리턴하는 것. os.exist, os.path.exist, shutil.exist, glue.exist 이었죠. os 모듈의 기능 등 특정 폴더를 생성하는 메서드. make 폴더, mk 폴더, make dir, mkdir. os 모듈의 기능 등 특정 파일을 삭제하는 메서드. remove였죠, 아까. 요거는 답안이 잘못됐네요. remove입니다. remove예요. 얘는 답안이 잘못 표기됐어요. remove예요. 자, 남은 시간 이제 여기 예제들 실습 진행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날짜 처리 모듈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일 발송 처리 모듈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나 구글 같은 거랑 연동을 해서 실제로 파이썬을 통해서 메일을 발송하는 기능을 구현을 해볼 겁니다. 반복문 같은 걸로 처리하면 여러 명한테 동시에 메일을 보내는 메일링 리스트 같은 것도 구현이 가능해지겠죠. 자, 남은 시간 동안 실습 진행하시면 되고요. 실습이 다 완료되신 분들은 이제 각자 자리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줌 접속하신 분들은 미리 접속해서 하셔도 되고요. 강의실 계신 분들은 실습 정리되면 각자 별도 클로징 안 할 테니까 적당한 시간에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